우파 보수로 불리는 사람의 주로 문제점을 제가 지금부터 좀 나열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는 이런 자리에서만 할 수 있죠. 이런 자리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우파 세력이라고 하기는 참, 이 우파 좌파 말을 제가 좀 안 쓰려고 하는데, 자유진영이라고 그럽시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 사람들은 그 수준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번 3월 9일 선거처럼 이 팬데믹 현상에서 선거가 있어가지고 우파가 좌파로부터 정권을 가져온 예가 거의 없습니다.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니까 국가의 개입, 국가의 영향력이 늘어나니까 좌파가 득세를 해요. 근데 우리는 10조를 뿌리는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10조를 뿌렸는데도 그게 결국은 안 넘어갔습니다. 소상공인이 안 넘어갔다 이거죠. 소상공인이 올해 윤석열 후보를 아마 그 차이가 이재명 후보보다 한 5%, 6% 차이로 더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긴 겁니다. 이 정도로 맨정신을 가진 보통 사람들, 보통 시민들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유권자들보다 우리가 수준이 높습니다. 3월 10일 개표할 때 그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새벽 한 2시 반 넘어서 KBS가 윤석열 당선 확실 나왔어요. 그 1시간 뒤죠. 이재명 후보가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승복을 했습니다. 또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딱 개표 끝나지도 않죠. 당선 확실하자마자 1시간 만에 깨끗하게 승부를 받아들이는 것. 이거 굉장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걸 보고 미국 기자들이 그랬어요. 미국보다 훨씬 낫다. 트럼프는 엄청난 차이로 졌잖아요. 그때 한 800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또 선거인단에서는 뭐 그보다 더 큰 차이로 졌죠. 저놓고도 부정선거로 졌다고 거짓말하고 소송 끌고 그 다음에 1월 6일에는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 패거리들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가가지고 6명이 죽고 지금도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미국 기자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야, 한국 정치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네.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런 칭찬을 받았던 한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우파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그건 절대 우파 전체를 보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파 지식인이라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파 지식인에 들어가겠는데 비판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수준은 굉장합니다. 10조 뿌려도 맨정신 유지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고맙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해방둥이니까 한국 현대사에서 기성세대에 속하는데 우리가, 그리고 우리보다도 우리 선배 세대 20년대, 30년대생, 10년대생 이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하고 만든 이 나라, 이 역사를 문재인 5년 동안에 우리가 도둑 맞을 뻔 했잖아요. 소매치기 당할 뻔 했잖아요. 아니, 역사에서 지워질 뻔 했잖아요.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 안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사생화가 됐습니다. 그거 말고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는 것,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그게 극저운동권이 바라는 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민족사적 정통성은 김일성 세력에 있다 라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역사가 완전히 물구나무 서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남노당이 일으킨 무장폭동 4.3 사건도 문재인의 입을 빌리면은 그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고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다 우리가 이룩한 이런 위대한 문명의 영혼을 훔침으로써 헛개비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헛개비, 영혼이 빠지면 그 헛개비 아닙니까? 빠진 존재가 뭐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건 뭐합니까? 그 시도가 결국 국민들의 결단에 의해서 스톱이 된 거죠. 그래서 살맛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역사를 다시 이어가게 됐다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어가게 됐다. 이제 자랑스럽게 이승만, 박정희를 이야기하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몇 년 안에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무덤 파내자는 이야기 안 나왔을까요? 그게 고맙다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전 윤석열 후보에게 고맙고 속지 않는 유권자들에게 고맙고 또 다른 하나, 세계에 대해서 떠들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연인원 180만 명을 보내가지고 5만 4천 명이 전사하고 10만 명이 부상한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얼굴을 들 수 있게 되었다. 또
문재인 정부 등장했을 때 제가 잘 아는 일본의 보수 인사가 사석에서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상, 한국은 일본 따라잡으려고 하는 건 그건 무리입니다. 한국은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너무 위대해가지고 국민 실력보다도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섰으니까 그냥 본 실력대로 갑니다. 한국 실력대로 가면 어디냐? 말레이시아 정도 하면 만족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레이시아가 어디 나쁜 나라입니까? 근사한 나라입니다. 너무 꿈이 너무 야무졌다. 그런데 이제 제가 큰 소리 치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라고. 일본 민주주의 못지않다. 어떤 점에서는 일본 민주주의보다 더 역동적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고마우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를 하고 우리 보수 지식인들이 그동안 뭘 잘못했느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크게 잘못한 것은 한자 포기입니다. 한글 전용이라는 이 아주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승만, 박정희 위대한 지도자의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도 아니고 국방정책도 아니고 언어입니다. 언어. 말입니다. 말이 바로 국가를 만드는 거죠. 유럽에 30몇 나라에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자기 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말을 갖고 있으면은 그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불행하게도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그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편한 대로 한글 전용으로 가다가 보니까 지난 40년 동안에 어떤 결과가 빚어졌느냐, 한국인의 언어 생활이 저질화되고 말았습니다. 한자를 안 쓰면은 한국 언어는 암호가 되죠. 70%의 단어는 한자로 써야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는데 그걸 한글로 표기해버리면은 그건 암호입니다. 또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뭐 실감하실 겁니다. 학술 논문 한글 전용으로 된 거 읽을 수가 있습니까? 법률 서적 한글 전용으로 된 거 읽을 수가 있습니까? 의학 서적 한글 전용으로 된 거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가 있죠. 의미는 모르죠. 이런 언어 생활을 40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사고력이 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력이 퇴화하면은 맨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이 두서가 없어집니다. 논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또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요사이 그런 게 도처에 나타납니다. 오늘 최대 5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고 5도라고 해야 될 텐데 최대 5도가 됩니다. 최대 600명이 모였습니다. 아니 최대입니까 그게? 최다 600명이 모였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대 30km입니다. 아니 최장 30km죠. 이런 구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가 최대로 통일되고 말았습니다. 단어 몇 개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짐으로써 한국인의 언어 능력이 퇴화하고 있다. 이게 40년 되니까 이런데 앞으로 더 이게 깊어지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첫째, 한국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올 겁니다. 이런 언어를 가지고는 고급 학문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냥 대중소설 읽고 하는 정도지 제대로 문학적인 작품을 남길 수도 없습니다. 한글 전용. 왜 이런 한글 전용이 일어났느냐.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다 그때 문맹률이 높으니까 우선 한자 가르치지 말고 한글이라도 가르치자. 이런 아주 순진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때 전제가 한자는 어려운 문자다. 이게 또 전제가 잘못된 거죠. 한자는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 아닙니까? 천자문만 떼면은 그 몇천 자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몇십만 단어를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20년을 해도 미국 사람 만나면 제대로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동양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다 먼저 한 게 한자 타파였습니다. 한자 타파. 여기 안 넘어간 게 일본이죠. 일본은 그리고 대만은 지금도 정자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양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교양이라고 하면 뭐냐? 교양이라고 했을 때 교양이 뭐냐를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지식이라는 한자를 한번 써보십시오. 지식 한자를 쓰면은 알지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활시죠. 화살시입니다. 화살시. 그 옆에 입구가 붙었습니다. 말씀 그리고 식은 말씀은 가운데는 소리 그 다음에 끝은 이게 창과죠. 과. 이게 바로 지식이고 교양입니다. 여기 5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화살시는 이게 뭘까요? 전략, 화살이니까 요새 미사일로 치면은 이거 전략입니다. 전략. 입구는 경제죠. 말씀은 인문적인 학문입니다. 그 옆에 있는, 가운데 있는 소리음은 예술입니다. 예술. 그 다음에 창과니까 이건 전술입니다. 모름지기 지식이라는 것은 전술과 전략과 경제와 인문과 예술을 두루 갖춰야 된다. 5개 요소를 두루 갖춰야 된다. 이게 지식인이란 한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한자는 이처럼 위대합니다. 그 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수천 년의 지혜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한자를 모르면은 인문의 3대 요소라고 하는 역사, 철학, 문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역사는 문명의 발전사고, 철학은 세상 원리를 가르치는 거고, 문학은 인간의 심연을 탐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스포츠와 예술을 더할 때 한 인간의 교양적 토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건 보통 그 교육 과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까지 이 바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바탕이 튼튼할 때 큰 사람이 된다. 이 바탕이 튼튼해야 큰 사람이 된다. 이게 바로 한 인간을 키우는 토양이다. 이거 아닙니까? 특히 고등학교. 감수성이 예민하고 아주 마음이 순수한 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것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삼국지도 잃고 카라마초프가 형제도 어렵지만은 고등학교 때 잃고 하는 게 바로 이 바탕을 기르는 건데, 이게 다 정상적인 한국어가 있을 때만 이 교육이 가능한데 이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큰 사람이 안 나옵니다. 한국에서 앞으로 큰 사람이 안 나올 겁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큰 사람이 나와요. 평상시가 되면은 큰 사람이 안 나오고 노벨 수상자가 안 나온다. 일본은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21세기에 들어와서 매년 한 사람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21세기에 들어와서 노벨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두 번째가 일본일 겁니다. 일본이 한자를 포기했으면은 그렇겠습니까? 미군 점령군이 일본에서도 한자를 못 쓰게 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말살을 하려면은 이 한자를 써서는 안 되겠다. 동양 정신을 빼앗아 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상까지 했다가 그건 실패로 돌아갔는데, 한국은 어떻게 했던 바인지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이승만, 박정희,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교육 정책 중에 잘못한 게 명문고등학교 없앤 거죠. 명문고등학교를 없앴다는 것은 국가 엘리트 양성기관을 없앴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좋은 고등학교에서 훌륭한 인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평준화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명문고등학교를 없애버린 게 앞으로 국가 엘리트 양성에 큰 문제를 야기 이미 시켰습니다. 제가 국가 엘리트라고 하는 것은 전문 엘리트하고 다릅니다. 제가 국가 엘리트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를 자각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좌파 지도자다. 나는 우파 지도자다. 나는 과학 분야의 지도자다. 이것은 그 분야의 지도자지, 국가 전체로 보면은 그건 국가 엘리트가 아니죠. 문재인이라는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국가 엘리트가 아니고 좌파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의 모든 행동은 자기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충성을 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또 문재인을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40%대를 유지했잖아요. 그러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는 원수가 되어 있다. 이건 국가 지도자가 아니죠. 국가 지도자는 국민, 국가, 국익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파당적 지도자지. 근데 국가 지도자가 어디서 배출되느냐? 명문고등학교 또는 명문고등학교와 더불어 한국에서 과거에 보면 국가 지도자를 배출한 중요한 기구로서 군대가 있었죠. 국군. 국군이라는 게 아무래도 다른 어떤 조직보다는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군 출신들이 3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느냐? 기구가 있느냐? 명문고등학교도 없어지고 육사도 지금 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국군 장교단도 그렇고 하는 게 우리 보수 지식인들의 생각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주국방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우리 보수 지식인들이 자주국방을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자주국방을 포기하면 그건 보수 지식인도 아니고 그건 우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미동맹의 부작용이죠. 한미동맹이 어떻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미동맹이 70%는 좋은데 30%는 국민 정신을 좀먹는 것 아닙니까? 수도에 외국 군대가 딱 주둔하면은 그 순간부터 그 나라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타락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아랍과 맞서는 과정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 땅에 미군이 주둔한 적이 없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순간 의존적이 된다. 악착같이 자주국방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같이 살아야 생존할 수 있는데 그런 나라였으면 과연 북한이 핵무장할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가 특공대를 보내든지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그걸 없애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미국이 있고 미국 핵우선까지 제공한다고 그랬으니까 미국 믿고 하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정신적인 타락이 이보다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주국방을 포기했다 하면은 그건 설명은 됩니다. 이런 막강한 50배나 되는 경제력을 가지고도 핵 개발도 못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하지 못하고 특공대도 보내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고 아웅산 테러 당해 뭐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당해 그러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은 뭐 연평도 포격 때처럼 우리가 먼저 북한을 보복 폭격한 다음에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 걸어야 될 텐데 당장 미국 대통령한테 먼저 전화 걸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저는 좀 가혹하게 이야기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10년 11월 23일입니까? 연평도 포격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북한을 포격했어야죠. 숙대밭을 만들어버려야죠. 그러면 준정시 상태가 벌어졌을 것 아닙니까? 좋죠. 군, 검경, 합동수사본부 만들어가지고 종북 세력 그 기회에 아주 소탕하고 했으면은 지금 감옥에 가 있을까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이었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될 나라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세계 행복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국민들이 행복감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랭킹을 유엔에서 냅니다.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는 몇 년 연속까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행복한 나라가 주로 스칸디나비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제일 행복해야 될 나라가 일본이나 한국 같은데 여러 가지 물질적 조건으로 봐서는 아시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이스라엘로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이 150개국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랭킹 9등입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문기사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테러 나고 터지고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도를 높게 가지느냐. 저는 이스라엘을 몇 번 취재하고 나서 감이 있습니다. 아,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복하겠구나. 즉, 자주 국방하는 거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국방 하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치단결하고 또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내가 앞장서고 전쟁이 나면은 해외에 있다가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람처럼 귀국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운명을 피하지 않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운명을 피하려는 그 얍삽한 생각, 비겁한 생각에서 불행이 삭히는 것 아닙니까? 위험이 있더라도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럼 사람이 당당해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요. 당당해 보입니다. 아주 기가 세고 당당하고 말도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하고 말 돌리지 않고 하면은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이런 자존감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한국은 행복도가 한 60등 됩니다. 60등. 잘 사는 나라 중에 가장 불행감을 많이 느끼는 나라가 한국인데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생각이 비겁하게 되었다. 비열하게 되었다. 맨날 김정은 같은 저런 하질 인간한테 대통령이 욕만 묻고 그걸 뻔히 군대가 쳐다보고 국민들이
그런 또 욕먹는다고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기만 하고 이러면 이게 행복해집니까 이거? 정정당당해야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정정당당한 것은 자주국방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자, 자주국방 실종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뭘 또 이어버렸느냐? 자유통일이라는 목표를 이어버렸습니다. 우리 자유통일이라는 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헌법은 자유통일을 설하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은 불법 집단이 강점하고 있는 곳이다. 이걸 반드시 수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 간단하게 줄이면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제거하고 자유통일함으로써 남북한 8천만 민족이 헌법 1조가 천명한 대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거죠. 이게 국가 의지이기도 하고 국가 목표이기도 하고 헌법에 적힌 국민과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안 씁니까? 과거에는 북진통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통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은 반공보다는 훨씬 더 앞선 개념입니다. 그러다가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한이다 평화통일이라는 말로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북한은 평화적으로 적화통일한다. 한국은 평화적으로 자유통일한다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로 했지만은 평화통일 하다가 보니까 워낙 평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전쟁하면 안 되겠다. 평화보다도 뭐 자유는 별거 아닌 것 같다.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도 희생시켜야 한다. 이게 본말이 전도가 돼가지고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실종됨으로써 국가 목표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통일이라는 목표를 상실했습니다. 신라가 왜 삼국통일했습니까? 제일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나라고 불교도 제일 늦게 받아들이고 중국 문명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왜 신라가 백제 고구려에게 이겼을까요? 그것은 신라 지도부가 통일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세 나라 삼국사기를 보면 세 나라 국가 지도부 중에 서기 7세기 무렵에 삼국통일을 한다. 삼국통일을 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나라가 신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조건을 뚫고 결국 신라가 삼국통일 하듯이 지금 남북 대결에서 목표의식이 뚜렷한 것은 북한이고 오히려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평화통일 하다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평화통일이 현재의 남북한식으로 외국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평화공존하자. 평화공존하려고 하니까 북한이 우리를 괴롭히고 테러하고 하는 것도 덮어주자. 평화통일 하다가 보니까 국가의 기강이 타락해버리고 전쟁을 겁내는 겁쟁이가 돼버리고 이래 됐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평화통일이라는 말 쓰지 말고 자유통일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확인해야 이게 진정한 보수 지도층, 보수 지식인의 이 도덕이 되는 거 아니냐, 모랄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 의지의 포기로 덤으로 넘어가 버린 게 자유통일도 포기하게 되었다. 자유통일을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수비형 나라가 되어버렸다.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공세적인 거죠.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북진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을 구출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통일시키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걸 포기하니까 비겁하게 수비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수비해가지고 무슨 축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지난 3월 9일 선거를 보면서 저는 일단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독재의 대결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계기를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념 대결에서는 일단
대한민국 편이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냐? 남북 간의 대결은 이념 대결, 즉 이 체제 대결뿐이 아니잖아요. 남북 대결의 본질은 뭐냐?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남북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북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여기에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툰다는 게 바로 여기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 독재냐의 싸움입니다. 자, 이 싸움에서는 일단 우리가 이겼다고 합시다. 또는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3월 9일로. 자, 나머지 문제가 있습니다. 민족사적 정통성입니다. 민족사적 정통성 싸움에서 이겨야 진짜 싸우는 겁니다. 삶의 방식에서 이기는 것은 그냥 반만 이기는 겁니다. 이 민족사적 정통성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건데 오히려 이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한반도 전체에서 정통 국가가 북한 노동당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이냐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는 지금 지고 있습니다. 왜 지고 있느냐? 아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워버렸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씨가 이때는 씨라고 붙여야 되는데 정부 2018년 9월 17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도하에 평양이 이렇게 발전한 걸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문장이 뭡니까? 자기는 남쪽 대통령이고 아들뻘 되는 김정은이는 국무위원장이다 이겁니다. 국무위원장이 남쪽 대통령보다 상관 아닙니까? 왜냐? 나라 국자가 있잖아요. 즉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를 안 될 나라였다. 그러니까 생일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장군의 영도하에서 항일 빨치산 운동하고 민족사적 정통성이 거기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닐까요? 일단 이건 저는 아닐까요라고 하겠습니다.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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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2019년이죠. 2019년 8월 15일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의 기점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약속까지 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건국된 날이 없는 사생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바꾸려고 그런 건데 그게 뻔히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북한이 싫어했을 겁니다. 아니 한국이 건국 100주년 우리는 건국 70주년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보다 먼저 해? 아마 그런 사인을 보내가지고 슬그머니 건국 100주년 행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영혼은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로 넘어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정통성의 대결은 영혼과 영혼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굳이 열내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정통성이 뭡니까 도대체? 그 주민들을 잘 먹여 살리고 자유를 주고 번영하게 하고 세계 속에서 떳떳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거기서 정통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굶겨가지고 무슨 정통성이 생깁니까? 그럼 이건 이미 승부가 난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고 그걸 헌법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하고 있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가 한국은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출범했으므로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이미 국제적 공인까지 받고 또 6.25 남침 때는 북한 농단 정권은 침략 행위자로 규탄받고 하는 모든 법적인 사실적인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통 국가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이 정통성이 있다. 한반도에 정통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남쪽 대통령밖에 안 된다.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다. 민족의 지도자다. 이런 연설을 해도 그 연설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비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한번 사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9월 17일 그 다음날 9월 18일 사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대체 남쪽 대통령, 대한민국이 남쪽이냐 말이야. 대통령이 왜 직함을 사칭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될 텐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이게 역사의 무게에 대해서 소홀히 합니다. 역사가 밥 먹여주느냐 이렇게 하는 사이에 북한 농당 정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사상적 무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북한의 역사책을 보면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완전히 저주하지 않습니까?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해야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역사관 싸움에서 졌습니다. 이미 크게 졌어요. 역사관 싸움에서 져서 북한 노동당 정권과 김일성이가 한민족의 챔피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집권을 했고 거기에 학자들이 부하 내동하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민족사적 정통성 싸움에서 이겨야 이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이미 비핵화 사기 문서로 이미 밝혀졌는데 그 문서를 관통하고 있는 논리가 뭡니까?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자주통일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끼리 공조해가지고 민족 공조해가지고 자주통일하자. 그게 4.27 선언의 기본 테마입니다. 자, 우리 민족끼리 손잡자고요?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우리 민족입니까? 민족 반역자잖아요. 민족 반역자와 손잡자는 남쪽의 민족주의자도 이거는 가짜죠. 가짜가 아니라 민족 반역자죠. 민족 반역자와 손잡고 자주통일하자. 자유통일이 아니고 자유통일을 하자고 맹세한 자는 이게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은 민족 반역자였습니다. 이게 그 어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규정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 반역자와 손잡은 자도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3월 9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민족사에서 찬란했던 위대했던 역사 기록을 다시 살려가지고 그걸 스토리로 만들고 그걸 사례로 정리하고 해가지고 이걸 젊은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줌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그래도 세계에서 위대한 문명을 건설했다 하는 자부심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비록 반쪽이지만은 우리 민족사 2000년에 제2 황금기 아닙니까? 제2 황금기. 국제적 위상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제1 황금기는 신라가 삼국통일한 676년 이후 한 250년 동안 신라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선진된 나라였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고 한 사람만 골라라고 한다면 문무왕을 꼽습니다. 문무왕은 제위 20년 동안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를 구원하러 온 일본군을 부수고 그리고 신라까지 먹으려고 한 당나라 그 전에 고구려를 물리쳐서 전쟁을 백제, 일본, 고구려 당에 다 이겼습니다. 이기고 한반도를 우리 민족의 보금자리로 만들고 한반도가 통일되고 안정되니까 중국도 일본도 전쟁하러 올 이유가 없어져가지고 그 뒤 한 300년 동안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왔고 이때 고대사의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낸 완성한 사람이 바로 문무왕이었습니다. 문무왕이 우리 민족사의 최고 인물이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우리만 평화롭게 성주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한반도가 안정이 되면 동북아 전체가 번영합니다. 앞으로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면 중국도 일본도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반도가 분열되고 한반도가 약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역사적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이게 우리 민족사 2000년에 가장 위대한 문명 건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보수 지식인들이 활용해야 할 보고죠. 이게 우리의 가장 위대한 도서관이고 이게 보물창고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끄집어내야 되죠. 근데 위대하지 않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꾸 뭐 삼국지 잃고 장비가 어떻고 조자룡이 어떻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라의 삼국통일 때 등장한 인물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하고 나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한국에서 배출된 인물들이 비교하면은 장비, 조자룡, 관우가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이재용 그리고 정의선입니까? 두 사람이 큰 소리 땅땅 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세계에 우리 역사에서 이런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최대 강국 미국 대통령을 옆에 세워두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것은 이재용도 훌륭하고 정의선도 훌륭하지만 바로 뒤에 있었던 정몽구, 정조영, 이건희, 이병철, 그리고 이병철, 정조영을 키워준 박정희, 이승만 같은 분들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근사한 그림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찬란한 역사 속에서, 우리 못난 역사 말고 좀 잘한 역사 속에서 영웅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좋은 교훈을 얻고 해서 이걸 우리의 문화로 만들고 이야기거리로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함으로써 인생관을 바꾸고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거는 무슨 마적단도 아니고 아주 깔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당당하게 자주국방을 하면서 자유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진정한 인류국가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한국 보수 지식인들이 이 역사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역사 전쟁에서 이기려면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에 대한 관심, 독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